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고 상승을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요. 장동혁 대표가 배현진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결국은 아동 인권과 관련된 그렇죠. 문제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것들은 결국은 이 당원권 정지 1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마치 그것이 이 징계의 원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제 당 지도부를 비판했지만 그게 아니라 날 비판한 거와 연관없이 아동 인권 침해 문제가 당원권 정지의 이유가 됐다는 건데 조용술 대변인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배현진 이제 그 의원에 대해서 네. 그 징계 이제 요구가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SNS에 배현진 의원이 어떤 특정인하고 다퉜어요. 네. 말을 다투다가 그분의 딸을 갖다가 자기의 이제 SNS에 어떻게 보면 박제라고 하죠. 박제를 해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이제 있다가 이제 그게 이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왜 아이의 사진을 거기다 올려놓냐.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2차 가해가 문제가 된다라는 사람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슬그머니 내렸는데 이게 윤리에 갔었을 때 저도 이제 소명 절차를 잘 밟기를 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다면 예. 징계의 수위가 전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이 그냥 조용히 삭제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윤리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집중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네. 아동에 대한 초상권 그리고 아동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당원권 정지가 좀 세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꽤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진을 배 의원이 적극적으로 빨리 내린다거나 하면은 징계를 덜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또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처음에 언급됐던 것은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과 관련해서 예. 서울시당 소속 당협위원장의 연판장, 연명서를 주도했다. 그렇죠. 이걸로 그거였죠. 시작된 문제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문제로 징계까지 갈 거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이의 페이스북 사진 예. 그걸 갖고 징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윤리위원회나 장동혁 대표나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징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유권자들, 국민들은 결국에는 징계를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새로 언급한 거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정치에서 중요한 게 본질적인 문제보다 그 본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윤리위원회나 장동혁 대표나 각종 비판을 조금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불거졌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비판받을 일이긴 하지만 과연 당원권 1년 정직 더군다나 이제 3,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 위원장의 자리를 뺐을 정도였나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충을 예. 하면은 그 실제로 이제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제 징계 논의가 될 때 아무래도 이제 보통 윤리에 제소가 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소했던 게 그 당시에 이상규 전 당협위원장이었고 그분이 이제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내가 이런 걸로 요청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제 이슈가 됐던 거고 저조차도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아이의 사진을 올렸던 것은 그 갑론을박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윤리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라는 것은 추후에 이제 징계를 받고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SNS상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이제 상황을 맞추는 것보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이게 윤리위원들이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제 판단들을 내렸던 것이지 예. 이건 결코 이제 작은 문제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아동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충분히 이제 많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후 절차를 여쭤볼게요. 배 의원이 여기서 이 징계가 확정이 되는 겁니까? 이의 신청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배 의원이 이의 신청은 가능한데 네. 지금 그 윤리 구성 또 본인들이 내린 결론을 단기간에 바꿀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 때문에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 예. 그러면 이후에 당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당 위원장, 서울시당을 뭐 사고시당?
사고당으로 이제 되는 겁니까? 사고시 당으로 이제 규정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앙당이 그렇죠. 관리하는 거예요? 네, 이제 거리가 될 경우 이제 본인이 사퇴를 하게 되면 예. 임기가 이제 2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4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 시당이 됐기 때문에 그 최고위에서 이거에 대한 직무 대행을 이제 의결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내일 이후에 최고위에서 이제 결정될 내용들로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배현진 의원이 만약에 재심 청구를 한다면 그 이제 그거를 진행하는 기간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네.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사고 이제 지역으로 이제 구분이 돼서 아마 이제 최고위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에서 대행을 임명을 하는 거군요. 의결 이렇게, 통해서, 예. 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관련해가지고. 아니 저는 뭐 배현진 의원의 그러한 어떤 우리 아동에 대한 초상권 침해 이런 행동 지탄받고 저도 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당사자들이 고소 고발을 했다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당사자 뭐 지탄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도 어떠한 법적으로 활동을 안 하는데 본인들이 보기에 아 이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를 해야겠다 이런 의사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거나 수사를 받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징계가 없는데 왜 그러면 배현진 의원만 이렇게 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죠. 그리고 너무 또 그 시기가 빠른 것이죠. 1월 16일 날 그 사건이 불거졌는데 예.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게 배현진 의원이 지금 전체 서울시장뿐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장 그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그렇죠. 예. 몇백 명의 국민의힘 어떤 후보들의 공천권을 공천 사무를 해야 되는 그 당사자인데 예. 지금 차질이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당내에서 이렇게 분쟁이 심하면요 지지자들이 분열되고 그냥 투표장에 안 와버립니다. 그러면 도대체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겠다고 하는데 예. 정말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걸 생각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방치할 수 있는 것인지 예. 저희로서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이 저렇게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민주당 대변인 하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공감 안 하는 일들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징계에 대한 정치적 순수성. 뭐냐면 서울시당 위원장이 원래 그 지방선거는 시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중앙당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광역단체장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배현진 의원이 맡고 있는데 서울시당이 사고시당이 되면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지금 당권파와 가까운 사람을 서울시당 권한 대행으로 임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그 지방의회 단체장 선거 공천에 본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순수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그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게 더 큰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이 징계가 나왔고 그 다음 날인가요? 조선일보 인터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정치 생명을 연동시켰죠.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지금 앞선 말에 대해서 약간 조금만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게 있는데 먼저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이 이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거 좀 위험한 말이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는 관리라고 표현할까요? 그렇죠. 관리가 예. 맞죠. 그거는 이제 공심위가 하는 거고 시당 내에 있는 공심위가 하는 것이고 서울시당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는 비례대표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해당에 있는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단체장은 당협위원장의 의견부터 해서 공심위가 이제 좌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것이 사천 논란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건 주류 비주류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이제 부산을 갖다가 꼭 지켜야 되는 가장 접전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운명과도 조금 연동을 한 네. 발언들을 이제 했었고 당내에서도 그 지역만큼 이제 사수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그 잣대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말했던 것 같이 이 분열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은 되게 송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봉합하고 같이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예.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기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서울. 이겨야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보수의 운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 생명도 걸려 있다라고 걸려있다 얘기한 그랬죠. 것에 대해서 예.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어차피 6.3 지방선거 굉장히 어렵다. 예.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를 놓고 취임 1년 만에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조금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예.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러면 자신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밑자락에 그렇게 깐 거 해석될 수 아닙니까? 있는 말이에요. 네, 그렇게 예. 깐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의외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6.3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계속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오히려 더 절박하게 뭐 내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기점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중도 확장 전략을 짜려는 것 아닌가라는 희망적인 회로도 좀 돌려봤습니다. 예, 자신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이거는 만약에 지게 되면은 정치 생명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 말은 어떻게 들었어요?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마치 큰 결단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놀라운데 예전에 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예. 그때 대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흔히 말해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경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었어요. 예. 또 경기도의 승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도권에서 가장 큰 경기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체제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서 대패하면은 장동혁 체제가 오래 못 간다는 것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기준이 어디냐요? 그 기준이 어디냐인데 서울하고 지금 부산을 걸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다. 다른데 다 져도 예를 들어 서울을 이겼다. 또는 서울도 졌지만 그래도 부산까지 뭐 영남권을 다 이겼다. 예. 이러면은 장동혁 체제로서는 아마도 선거 끝나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역부족이었지만 최선을 다했다. 아마 이런 평가가 예. 나올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부산까지 뺏긴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당연히. 뭐 그거를 본인이 얘기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예.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다가 직을 걸지 않으면은 그나마 소위 말해서 내부 결집을 이뤄내기 힘들 정도로 지금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갖다가 빨리 공표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이런 점이 생각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신의 대표로서의 정책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릴레이 징계, 그 징계에서 지금 악순환이 예, 예. 거듭되고 있는데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직까지 걸면서 지금 이제 결국은 지방선거로 분위기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또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 대표와 저 두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예. 결국은 당 대표는 개인적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당원들과 풀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단식장에 와서 뭐 둘이 악수하거나 무슨 둘이 뭐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고 해서 예. 그 당원들과의 문제가 다 풀리거나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장동혁 대표의 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나하고의 감정이 있고 없고 그걸 풀 문제가 아니고 당원들과 한동훈 전 대표가 풀어야 될 문제다. 이게 조용실 대변인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원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가 된 거다.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 맞습니까?
이 당의 이제 윤리 결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무적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제 대표가 이제 자주 했던 말이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당 대표였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도 이제 한동훈 이제 전 대표가 굉장히 우리 당의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한 팬덤을 가진 정치인인 동시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된 거는 당에 있는 상당수의 당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러한 당원 게시판뿐만이 아니라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이 윤리의 결정을 갖다가 뒤집거나 그리고 반박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갖다 저는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시에 당원들이 뽑은 대표이기 때문에 예. 결국엔 당이 당원들의 여론과 당원들의 방향성을 딱 전 배반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뭐 토크 콘서트도 했지만 그 이후에 정치 행보들은 그동안 이제 자신에 대해서 등 돌렸던 당원들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그분들의 마음을 다시 돌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화려하게 복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장동혁 대표가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의 범주로 벗어났다는 그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당원 뜻을 좀 따랐다.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내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간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보수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계열에서 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토크 콘서트 하는 과정에서도 일각에서는 거기서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는 모습도 있었는데, 예. 지지자들에게도 탈당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우리가 이 국가의 중심 세력이고 보수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3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면 예. 당연히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될 겁니다.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복권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뭐 5년 동안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 가능성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보궐선거에 어느 지역이든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는 경우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을 받아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과연 당선 가능하겠느냐, 당선 가능한 지역이 있겠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 뭐 설 연휴 또 앞으로의 기간에서도 고민을 더 할 겁니다. 본인이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이제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했을 때 지원 유세를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것도 가능하겠죠. 예. 가능한데 결국에는 뭐 본인이 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돌아오거나 당선을 통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자신이 열심히 그 뭐 어떤 후보들을 통해서 지원 활동을 했다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당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 저는 그건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는 끝까지 고민할 거예요. 저는 무소속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진 많은 그 단점들이 있지만 장점이라는 것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어떤 거대 정당에서 대진표를 다 확정한 이후에 네. 본인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략적인 판단을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거의 5월은 가서야 판단하지 5월. 않겠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이제 설 명절을 맞아서 이제 언론사들이 각종 여론조사들을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 서울시장 가상양자 대결이,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정원호 청장이 나왔을 때는 정원호 청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 KBS만 오차범위 밖인가요? MBC하고 SBS는 이게 얼핏 보기에도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오세훈 시장이 아직까지 뭐 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뭐 5선의 관록과 조직이 어디 가지를 않죠. 예. 좀 그런 점에서 오 시장이 특히 수도권에 서울에서 시장을 지내면서 합리적인 목소리, 당 내에서 윤 어게인과 선긋기를 해야 되는 이런 강력한 목소리를 냈던 게 그래도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한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이게 신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선하다는 게 그냥 신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선거에서 정치적 신선함은 항상 뒤따르는 뭔가가 있죠.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 연말 연초에 가장 많이 들었던 서울에 사는 제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방송 나오다 보니까 정치 관련 질문들을 하면 도대체 정원호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찍고 민주당에게 선거를 해왔던 사람들이 정원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지율이 2위, 3위였어요. 예. 근데 한 두 달 사이에 지금 1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그만큼 이러고는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선거는 중도 싸움인데 중도층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던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민주당에 조금 좀 표를 던지기 좀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좀 민주당의 86세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이제 좀 세대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주당은 초선 의원이 별로 없어요. 다선 의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바로 그런 중도층이 원하는 인물군에 굉장히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신선함과 또 일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지금 이제 앞으로 상승세에 굉장한 예. 지금 이제 굉장히 좋은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아직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원호라고 하는 또는 중도층에서 정원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면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 상승세는 굉장한 확장성이 아직 여지가 더 많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할 수 더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조영수 대표 이 정도면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이 추세에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방금 신선함 말씀하셨는데 익숙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서울시라는 공간이 지금 이제 세계적인 도시로서 이제 손꼽히게 되고 발전하는 가운데 그 익숙한 이제 오세훈 시장이라는 그 브랜드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재미삼아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조사들을 봤었을 때 범여권 후보들과 이제 그 범야권 후보들의 그러한 이제 총합들, 각 후보들의 총합들을 봤을 땐 정말 박빙이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늘 진짜 1, 2% 진짜 오차 범위 내 싸움을 항상 결정이 됐기 때문에 예. 이거는 선거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굉장히 치열한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여와 야의 이제 치열한 이제 비전 선거이시지 그 신선함과 익숙함의 대결 동시에 어떤 서울의 플랜을 그리고 어떤 서울의 그림을 그릴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후보가 결국엔 저는 이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와 같이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제 혼전 상태이고 이거는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많은 비전 제시를 하는 후보가 예. 결국에는 서울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KBS 조사만 말고는 박빙이고 KBS만 유독 격차가 벌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 뭐 직설적으로 몇 번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내었어요. 그게 이 지지율을 좀 지탱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서울이 상당히 보수화됐다는 사실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과 서울 지역의 표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뭐 30, 40대 민주당 그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경기도 인근 지역으로 이주를 많이 하면서 경기도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화됐고 서울은 이른바 보수 세력 강력이 강화됐습니다. 예. 여기서 눈여겨볼 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높은 정도의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민주당 지지율 정도의 지지율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세훈 시장이 개인기 또 중도 소구력은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근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서 당권파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거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가뜩이나 우리 당에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거물 정치인에 대해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군다나 장동혁 대표는 무슨 얘기합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겨야 자신의 정치 생명이 그 연장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경선은 불가피하겠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뛴다고 한다면 예. 공정한 경선 관리를 통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중도 진영에 대해서 소구력이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나오면은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할지, 오세훈 시장이 그런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할지가 관심인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지한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어제 SNS에 썼습니다. 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게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두리뭉실한 얘기들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나경원 의원님 저런 말씀 쓰시면 저희 여당에서는 또 난가병이 도지셨나? 서울시장은 또 난가? 뭐 그렇게 표현하곤 하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가장 절실한 사람, 지금 이 선거 관련해서 집중하고 정말 절박한 사람이 누군가, 예. 누가 봐도 사선 오세훈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선 오세훈 시장이 정치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에 무려 서울시장을 4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지방선거를 총 책임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 때문에 이거 서울시장 선거 못 해먹겠다. 그런 취지 얘기했어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이 얘기 자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장 선거가 과거보다는 보수화돼서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고 예. 또 기존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어드밴티지도 있는데, 불과 서너 달 전에서는 여권 후보를 앞뒀던 오세훈 시장의 추세가 꺾여서 이제는 지는 저런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선거를 지도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가장 큰 문제는 아까 한동훈 대표 당원들이 싫어하는 그것부터 풀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 왜 싫어합니까? 탄핵해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단절, 이게 가장 큰 측면이라서 예. 기조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을 하고 거기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외면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된다. 예.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굉장히 겁을 내고 단절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에서 후보 찾기 힘들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도 안 나간다고 얘기를 하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보수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됩니다. 출마 계획이 궁금한데요. 이거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전혀 생각 없습니다. 네. 지금 선거를 뭐 이제 3달 얼마밖에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자중질환을 벌이고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떤 역할이 있을지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조영술 대표 당 상황이 어때요? 경기도지사에 나가려고 하는 좀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실제 저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다만 이제 경기도에 지금 현재 나오는 지지율, 당의 지지율이 이제 높지 않은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당이 어떻게 변화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괜찮은 후보들한테 물어보면 다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나간다고 하는 후보들이 보통 없는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숙고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당이 변화되는 모습과, 그리고 싸워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겠는지를 많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정말 스타급 정치인들한테 출마에 대한 물밑에서 그 요구들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론된 후보들이 이제 윤곽 이제 3월달 이후에 나올 텐데, 예. 누구나 들어보면 괜찮은 후보인데, 이런 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도 선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고, 네. 단지 다만 이제 경기도라는 공간에서 현재 이제 김동연 지사가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에서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후보군들이 표만화되어 있는 후보들이 없는 거는 맞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 지도부가 당면 교체하고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그 후보들이 이제 윤곽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아니 벌써 지금 여권에서 서울시장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후보군들이 벌써 작년부터 뛰기 시작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인물난 맞다. 인물난 당연히 있는 거죠. 경기도가 지역구가 61곳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몇 명이냐? 6명입니다. 아 그래요? 6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경기도의 10%밖에는 지금 의원이 없는 거예요. 인물난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당시 김문수 후보가 그 경기도에선 무려 15%포인트 졌어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차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워낙 그 국민의힘에는 불모지가 된 상태에서 현역 의원들이 전혀 용기를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3선 의원, 지금 국민의힘에 경기도 지역 연고 중에 3선 의원이 3명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그리고 4선의 안철수 의원, 송석준 이천의 3선 의원. 3선 의원 정도 되면은 이제 본인의 그 정치력을 이런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용기 낸 사람이 없어요. 안철수 의원도 서울시장도 안 뭐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지사 안 나오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희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걸 보면서 예. 아 너무 좀 정치적이다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국민의힘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선거가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유력 정치인이 경기지사에 손들어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 없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3선 이상의 현역 의원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에서는 실제로 현역 의원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의석이라는 게 예언 저지선하고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한석 한석을 굉장히 우리가 수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 그 원내 밖의 인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물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괜찮은 인물들로 거론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뭐 공수표 날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의원들의 여부와 관계없이 어떻게 하면 끌어낼 수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후보를 발굴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재 영입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외부에서. 알겠습니다. 또 한 명 여권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이제 복당 선언하고 이제 출마 선언까지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지역이 어디냐면 원래 본인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 을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파리 기자회견에 말씀드린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했으니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당원들의 뜻을 모아 소나무당을 해체하고 저는 개별적으로 입당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 전화하셔서 걱정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이 없고 제가 머리가 좀 튼튼했는지 외부 상처만 나서 잘 꼬맸습니다. 언제 이전하냐? 복지가 가장 많이 발전한 복지도시 되지 않았습니까? 결단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을 탈당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빨리 귀국하여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역이 20일에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인천 계양 을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은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고 김재도 대표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아니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요.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뭐 집을 구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기에 것들. 출마할 것을 고민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역 활동을 한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개항에서 출마하겠다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어요. 지금 이제 복당이 우선이고 복당 후에 당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 그 말씀은 제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조금 언론이 좀 빨리 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 관심이 있다? 뭐 이것도 틀려요? 지금 이제 뭐 논의가 오고 가고 있는 이런 논의가 상황이라고 오고 봐야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지역구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고 김남준 대변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도 다 알고 있어요.
좀 복잡한 함수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송영길 전 대표가 나 이제 무죄 받았으니까 복당 받아줘라. 그리고 개항을 다시 내놔라.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은 빚 아닌 빚을 갖다가 민주당이 지게 된 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봐요. 과연 송영길 전 대표가 재보궐선거에 연수에서 개항을 해서 나오는 게 맞냐? 예. 왜냐하면 빚진 건 분명한 사실이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그리고 별건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도 맞습니다. 예. 하지만 증거 수집의 위법성 때문에 무죄를 받은 거지 사실은 돈봉투나 정치자금법에 있어서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아무런 저항 없이 연수 의뢰해서 만약 개항을 해서 다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선을 그어왔던 그 소위 공천원금 논란 뭐 김병기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무소속이 됐지만은 뭐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당연히 공격해 올 텐데 그걸 어떻게 방어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요. 오만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특히 중도층은 오만하다고 생각될 때 언제든지 회초리를 들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고생하시고 희생양이 됐던 거는 분명히 인정한 사실이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균열이 정치 선거판에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된다고 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선거 초래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출마에 대해서 좀 자제하거나 예. 또는 다른 좀 그 소위 말해서 직접 출마가 아닌 어떤 향후 다른 자리를 갖다가 뭐 좀 해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텀을 두고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어떨지 예. 좀 이런 설득도 필요하고 또 송영길 전 대표도 정말로 민주당을 위한다면은 그런 좀 결단이 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주호 대표 본인이 송영길 대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가겠다. 그러면 만약에 자격에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경선하고 전략공천 이 두 가지 정도인가요? 보통은 이러한 보궐선거는 당 지도부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네.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당 지도부에서도 이 부분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좀 전략 공천 쪽으로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선으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거기서 4선인가 5선인가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기반이 튼튼하고 저도 사실은 개항 이재명 국회의원 첫 선거에서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예. 송영길 전 대표의 사모님과 그리고 그쪽에 많은 그 지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잘 조정을 하겠지 경선을 할 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정치적인 조정. 그럼요. 예, 저희가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도 송영길 대표님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생존한 예. 그러한 세력이기 때문에 이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한 그 어떤 부채감, 그 어떤 짠한 마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예. 분쟁을 한다든지 경쟁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삼자적 관점에서 보면 박창환 교수님은 너무 그 민주당을 좋게 보신 것 같아요. 민주당 그렇게 고민을 안 합니다. 지금 민주당 패널이니까 당연히 송영길 전 의원이 개항 의뢰에 나간다고 마음을 이미 굳혔어요. 뭐 이미 그 거주지 마련했고 내일 전입 신고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무 개입이니까 내가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송영길 전 의원에게 공천 안 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지금 대통령 되는 자리에서 예. 가장 지대한 공헌을 미친 사람은 저는 3명의 남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 계엄했기 때문에 그 탄핵에 이르렀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당선이 됐고 두 번째가 송영길 전 의원이라고 봅니다. 2022년에 그 자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려주지 않았더라면 이재명 대통령 지금 감옥은 아니더라도 정치 생명은 다 끝났을 거예요. 세 번째가 한 이해찬 전 의원 정도 되겠죠. 민주당에서 이해찬 전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했는데 당시에 변방에 있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좀 키운 측면이 있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마음의 빚이 굉장히 클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공천을 민주당에서 안 준다고 하면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위에 이제 자막으로 다룬 것처럼 복잡해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